세종대왕은 별안간 임금이 되셨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던 상황에서 형님이 폐위가 되고 임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 스스로가 일단 형님에게 미안하고 또 자격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쭉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년 6개월 임금 자리에 계시면서 항상 국정의 중심에는 백성을 두었습니다. 즉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편안하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임금이 된 가장 중요한 목표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종이 임금이 되셨을 그 당시 1418년 그 당시는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자연재해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또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토지가 소수의 토호들에 의해서 장악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몇몇 토호가 막대한 양의 토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 사회적인 배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 번에 걸친 전쟁이라든지 또는 내부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려시대 이후로 이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려 때로부터 내려오는 토지 제도는 일단 토지는 국가의 것이었어요. 관료들이 그 봉급 대신에 그 토지에서 나오는 일부를 이제 그 세금으로 받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그 중앙의 관료들 또는 지방 관료들이 탈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그 토지 변병의 세 번째 이유는 실세들이 바뀌질 않고 세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세고 아들이 실세고 손자가 실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남징이라고 하는 악습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제도가 병작반수라는 제도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땅의 소유자가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소출의 절반을 가져가는 아주 나쁜 제도였었습니다. 이러한 그 남징의 문제나 병작반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토지 양극화로부터 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세종의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토지 양극화 제도는 이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이 중산층이 토지를 점점 잃게 되고 결국은 불황민화하면서 살던 지역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부역이라든지 또는 군역이라든지, 즉 국방의 의무나 또는 공공사업에 동원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중대한 사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태종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한번 고쳐보겠다 싶어 가지고 하륜의 제의를 받아서 아주 대대적인 그 토지 양극화 해소 그리고 병작반수 철폐를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별안간 임금이 되신 세종대왕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 또 이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종대왕의 창조농업정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첫째, 근본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목을 해야 할 만한 제도는 뭐냐면 그동안의 악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오던 그 과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전 제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관료가 임기가 끝나면 자기의 그 땅을 국가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국가는 새로 돌려받은 땅을 가지고 새로 임명되는 관료들에게 이제 급여 대신에 그 수조권을 넘겨주는 이런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임기가 끝나도 그 땅을 국가에 반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관료들은 임명이 되는데 그 줄 땅이 점점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국가가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국가가 그 모든 그 관리를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그 전국의 중앙관서와 지방관서 합해서 수도 없이 많은 관료들의 그 토지 수조권을 호저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인원적으로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해서 결국은 호조급전으로, 즉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로 바뀌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아주 근본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사등순구법입니다. 사등순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관료들은 그 당시만 해도 구품이 있었습니다. 정구품, 종구품 하니까 합해서 18품급인데 그 18품급별로 다 제공되는 토지가 다 크기가 다르니까 결국은 굉장한 말하자면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말하자면 그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4등급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전체 18개 등급의 공무원 관료를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4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아주 간략하게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4등 순구법의 가장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로는 그 4등 순구법에 해당되는 관료가 얼마를 땅을 받는지를 임금이 정하신 겁니다. 어떤 무슨 법전을 둔 것이 아니라 임금께서 그 1등급에 해당되는 관료는 얼마를 받고 2등급은 얼마를 딱 이렇게 땅을 딱 할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정한 것이니까 밑에 신하들이 적다 많다 불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은 왜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냐고 이렇게 막 아주 반발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여태껏 세세한 것을 안 다룬 게 없는데 왜 너희들은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이게 세세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들진 못했지만 불만들이 많았죠. 그 임금이 그것을 아시고서는 그래서 말하자면은 당근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과전이 전국에 널려 있어서 예를 들면 중앙의 어떤 관서가 자기 땅이 전라남도 강진에 있으면 그 땅의 그 수조권, 즉 곡식을 받으러 강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그것을 다시 경기 지역으로 몰아줌으로 해서 불편을 무마하고, 그리고 임금님의 친자녀에 대한 과전도 대폭 줄임으로 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조금 무마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그 새 제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농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그 농지 개척 또는 새로운 간척지 개발 이런 등등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추진이 되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새로운 땅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 대한 말하자면 소문은 굉장히 무성했어요. 각 곳에서 이 새로운 땅을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임금님께서는 가서 그 새 땅을 한번 탐험을 해봐라. 그래서 이 쓸만한 땅이면은 우리 적에 올려서 우리 국토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신지에 대한 그 탐험을 굉장히 개척을 많이 하셨고, 신지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지 발견의 공훈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고 1등급인 공훈을 세운 사람한테는 평민의 경우에는 공무원 자격을 한 5품까지 올려줬습니다. 나는 공무원 자격 올려주는 거 싫소. 나는 돈으로 주시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배로는 100필, 그 다음 쌀로는 60석 이렇게 물품으로 주거나 또는 천민의 경우에는 양민화 시켜주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지 개척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신지를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못 하셨어요. 성공은 못 했는데 그럼 그게 실패를 했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신지를 찾아서 지금의 함경남도, 함경북도, 그리고 평안북도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만주 지역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탐험을 하고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북방 한계가 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확정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대왕께서는 농사에 관련된 정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임금이 되시자마자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서, 야, 지금 농지가 어느 군에는 얼마의 땅이 있고 어느 군에는 무슨 작물이 얼마나 나고 그쪽에 사람들은 얼마나 살며, 이런 세세한 그 농사의 기초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라 해서 이 팔도지리지라고 하는 세종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지리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세종 7년에 명령을 해서 7년이 걸쳐서 세종 14년에 팔도지리지로 발간이 되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존재하던 농사 기술을 전부 집대생을 해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농사 기술서를 발간하게 되고, 따라서 세종대왕께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농사 기술을 전부 축약하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 수차라고 하는 그 기계를 일본서로부터 이렇게 도입을 해서 시도를 많이 하시죠. 박서생이라고 하는 일본 통신사가 일본에서 그 수차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우리가 전국에 깔면 가뭄이 오더라도 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세종대왕께서 거기에 아주 감동을 받아서 명을 내려서 전국에다 그 수차의 설계도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전국의 농지에다가 이렇게 시험 삼아서 돌려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같이 다 실패를 했어요. 세종대왕께서 그 실패를 했다고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실패한 것은 지방 관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아니 일본에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 땅에서 성공을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해서 전국에다가 각 도별로 담당자를 보내서 독려를 하게 되죠. 결국은 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오직 스스로 돌아가는, 즉 물레방아와 같은 수차만 성공을 해서 세종대왕께서는 수차 개발에 굉장한 많은 노력을 두셨지만은 결국은 성공을 크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조선 중기 후기에 와서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물레방아 또는 수차에 의한 그런 관계 시설이 도입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그 국가의 정책의 핵심에 백성을 뒀고, 백성이 먹고 사는 것에 불안함이 없어야 하고, 그 핵심에 농업 정책이 있고, 그러한 농업 정책을 창조적인 농업 정책이라고 봤을 때 그 핵심에는 첫째 새로운 농업 제도 개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농지 개혁을 위해서 신지라든지 요도라든지 그런 것을 꾸준히 개발하셨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 이것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정보도 축적하시고, 그 다음에 수차도 개발하시고, 농사직설과 같은 그런 전문 서적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31년 6개월 동안 농업을 크게 신장시킨 결과, 이 세종대왕께서 재임한 시작을 했던 즉위 초년에 비해서 그 후에 31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농산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우리 조선의 국가 기반이 튼튼히 갖춰지는 아주 중대한 기여를 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창조 경제가 각 분야에 이것이 이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세종대왕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농지 개혁,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이 비록 한 600년 전 일이지만 우리가 모범 삼아서 현재의 창조 경제를 각 분야에 응용하는데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부분이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